지난 월요일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콕 집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심콕. 오늘은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실장과 장슬기 MBC 데이터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 기자, 먼저 이제 대선이 18일 남았습니다. 현재 지지율 추이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10월부터 오늘 아침까지 나온 갤럽 조사까지 합쳐서 304개의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 김문수 후보가 35.1%,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7.9%로 집계가 됐고요. 아직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인원도 7.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득표율로 바로 이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층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7.2% 정도 있는 약 10% 정도의 미결정층이 있는데 이분들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55대, 35대 10 정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네. 이 여론조사로 보면 3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곧 있으면 두 자릿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일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을 수 있느냐, 근데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길 것이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0%대일 것이냐, 40%를 넘길 수 있을 것이냐인데요. 사실 이준석 후보 100을 나눠 갖는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사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서로 지지율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올라가면 김문수 후보는 조금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구도를 딱 보여주는 조사가 오늘 오전에 나온 갤럽인데요. 갤럽 여론조사 함께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후보 8%로 나오면서 딱 그 50%를 넘어서느냐, 30%대냐, 40%대냐, 이준석 후보 10% 넘어서냐 이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의견 유보층이 12% 정도 되는 걸로 갤럽에서는 집계가 됐는데 세세히 따져봤더니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유보층 중에. 유보층 중에. 네. 그걸 뒤집어 보면 젊은 층에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가 더 많은 표를 가져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결국 선택을 할 것이냐, 투표장에 안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실장님, 네.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세가 계속 갈 거냐?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이재명 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도 훨씬 일찌감치 사실상 후보로 확정된 걸로 치면은 한 몇 달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질 이제 형식적 후보가 된 게 있고 실질적 후보가 된 차이를 보자면 몇 달이나 앞서 있고 그래서 지지층을 확실하게 다져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전통적 진보적 지지층을 다진 게 첫 번째가 있고 여기에 더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다른 후보들이 좀 생각만큼 치고 올라오지 못하니까 대세론이 형성되면서 중도층에서 아니 이번은 이재명이 아닌가라고 하면은 이제 붙는 거죠. 결집에 더하기 효과가 지금 보이고 있고 선거가 이제 한 3주 남았는데 우리가 또 사전 투표를 생각하면은 사실 3주도 아니거든요. 한 16일, 7일 정도 남은 셈이니까 이 추세 자체가 깨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뒤에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도 뭔가 자신의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 보이긴 해요. 그게 어느 정도 발현되느냐.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발현된다는 이야기는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미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좀 여유 있게 하고 있는데 기존 지지층을 다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지금 더해지고 있는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 이번 선대위 구성을 봐도 보수 인사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김상호 네네네. 의원이 유세장에까지 갔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지금 외연은 많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득표로 이어질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하여튼 지원 유세를 한 거죠. 오늘 이제 오늘 한 지지를 거죠. 하고 네, 이재명 네.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네. 위해서 애쓰겠다. 진짜 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최근에 그게 현실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홍준표 전 시장의 국무총리 영입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대세론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건 항상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대세론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로 보자면은 보수층을 자극하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거
조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자극이 된다면은 보수가 또 결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뭐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뭐 강제로 교체하니 많이 갈등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한덕수 전 총리의 지지층을 흡수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론의 네. 추정으로 후보 등록 이전이죠. 5월 10일 정도의 지지율을 보면 다자대결 지지율을 보면 한덕수 후보 전 후보죠. 18% 정도, 김문수 후보가 1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30%가 살짝 넘는 정도였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전화 면접에서 가지고 있는 여론 지지율이 그 정도거든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 지지율 딱 합친 것만큼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보수층, 고연령대 두 사람의 지지층이 겹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결집을 한 것처럼 1대1, 1 더하기 1은 2처럼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근데 기존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이나 홍준표, 안철수 전 후보 예비 후보들의 지지율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때 다 합치면 36%, 뭐 30% 중반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김문수, 한덕수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게 합쳐졌다라고 네. 보는데 저는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게요. 지난 한 1월, 2월 생각해 보시면은 그 탄핵 반대층이 꽤 결집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매우 높았어요, 당시에. 그랬죠. 그때는 이제 한덕수라는 선택지는 아예 없었고 뭐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가 되게 낮고 김문수 후보가 높았는데 한덕수 후보가 한때 올라갔던 것은 전 후보죠. 그때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던 것을 제가 볼 때는 쪼개서 가지고 갔다가 옮겨갔다가 다시 합친 거란 거죠. 한덕수 후보가 과거의 제3지대 후보들 뭐 정몽준 이야기도 있고 안철수 이야기도 있고 그 두 분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뭐 반기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독자적으로 뭘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김문수 후보 보수층이 가지고 있던 게 김문수 후보가 조금 떨어지면서 그걸 나누어서 가지고 갔다가 또 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뭐 가까운 분들이 이제 뒤에서 힘을 실어준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합쳐진 거지 특별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고 또 그 단일화 과정이 뭐 썩 아름답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거죠.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때 그럼 왜 단일화하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국민의힘이랄까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는 어쨌든 경제적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장승기 기자가 훨씬 잘 아시겠지만은 이른바 무당층이랄까 중도층에서 어느 정도의 그게 보이기는 보였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기대에다가 또 호남 출신이니까 김문수 후보라든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보수층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뭐 시간도 워낙 짧았습니다만은 그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매력적인 모습이랄까 소구력을 보이지 못하고 그냥 단일화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합쳐져 버린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하루에 1%씩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장 기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자기들의 이제 역량이랄까 자산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반등이 될지 뭐 기본적 반등을 할 소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그 이상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는 캠페인 과정에서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근데 캠페인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제가 조금 더 전술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선거운동이 월요일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오늘이 이제 5일째죠. 5일째지 않습니까? 월, 화, 수, 목 그리고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이 준비 자체가 늦었지 않습니까? 첫날에는 사실 옷에 김문수 이름도 못 적혀 없었죠. 있었고 네. 그럼 한 2, 3일 동안은 손발을 맞추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람들 배치하고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3, 4일째가 되면은 한번 캠페인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보면서 이제 견적을 내보는 거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주말께부터는 전략의 변화를 주고 예각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 주말에 있는 행사가 5.18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18도 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탈당이다 출당이다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은 맞아요.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이제 과거 경험들로 볼 때 이럴 땐 통상적으로 양쪽으로 갈리죠.
과감한 중도화 전략을 걸어야 된다라는 쪽과 아니다. 지금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토끼를 일단 먼저 잡고 한 일주일 동안 집토끼 잡고 마지막에 이제 중도화로 가야 된다라는 쪽이 이제 엇갈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제 결정을 지을 건지 거기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기본 자산 이상이 갈 것이냐 혹은 기본 자산까지 갈 거냐 아니면 그것도 못 갈 거냐. 네. 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네.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건? 아까 윤 실장님께서 네. 기본 자산이라고 말씀을 기본 하셨는데 자산. 네, 이제 네. 국민의힘이 가진 기본 자산이 지금 정당 지지율만큼도 못 나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윤 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선거를 보통 구도와 인물 이슈로 보는데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들 구도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것도 물어봅니다. 이번 선거를 정권 교체 선거로 보냐 아니면 정권을 계속 가져가는 꼭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걸 물어보면 정권 연장 선거를 보냐 네. 물어봤을 때 그걸 보시면 12월 3일 그리고 4월 4일 파면으로 이미 구도가 거의 정해져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50대 초중반의 정권 교체 여론하고 그리고 30%대의 정권 연장 여론이 쭉 이렇게 조금씩 높낮이는 차이가 있지만 변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꽃꽃문수라는 이미지로 후보까지 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지지율의 그 자산에는 한계가 기본 자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30%대를 얼마나 가지고 지킬 수 있느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50% 정권 교체를 원하는 50%가 넘는 여론 중에서 뭔가를 가져올 수 있지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제 그러니까 보기에. 지금 이제 대선의 기본적인 축은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거든요. 역대로 정권 재창출을 하는 사례를 보면은 자 2002년 선거가 김대중 대통령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리고 2012년이 이명박 대통령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늘 보면은 사람들은 정권 교체 쪽에 기울어집니다. 좀 괜찮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좀 지겹다, 바꾸고 싶다, 새롭게 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을 때는 차별화였거든요. 김대중과 노무현은 다르다. 호남, 영남, 세대 교체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후단협 사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동교동의 틀을 깨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이명박 박근혜 차별화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실 거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벗어났을 때 선거를 해볼 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럼 지금은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더더욱 윤 대통령하고 벗어났을 때 정권 재창출 프레임을 스스로 깰 수가 있는데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도 만만치가 않은 거니까요. 근데 윤 대통령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계속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이 되니까 이건 뭐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실 때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벗어나야 되는 선거인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을 탈당시켰을 때 그러면 정말로 표가 더 늘어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이 빠져나가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 이게 있잖아요. 예컨대 뭐 제가 야구의 예를 들자면은 번트를 대느냐 강공을 대느냐 거기에서는 뭐 당위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구현을 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반문해보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가 우리는 중도 보수 정당이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지지층들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안 하고 하잖아요. 후방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꼭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후방이 든든하지 못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김문수 후보 본인이 당에 복당한 게 4월 9일입니다. 거의 한 10년간 가운데 무대에서 정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한 2년간 일을 하셨지만은 과거 이제 경기도지사 이후부터는 조금 더 가운데보다 오른쪽에서 정치를 하시다가 가운데로 다시 돌아온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뭐가 없고 그 당시에 4월 9일 이전에 2달 동안 올라갔을 때도 보면은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서 사과하십시오 했을 때 앉아 있었던 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 없는 게 이제 후방이 든든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국민의힘의 많은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 등등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셨더라고요. 예, 대통령이 탈당하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자꾸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홍준표나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후보가 됐다면은 과감한 중도화 전략을 걸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건 약간 도박수가 있겠죠. 도박수라는 것은 내가 중도화 전략을 걸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분들이 전략적 판단을 하면 따라올 거다. 만약에 안 따라오면은 어차피 되지도 않는 선거다라는 식의 이제 캠페인이었을 건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캠페인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를 네. 실장님도 말씀하실 때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아니 정계 은퇴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몸값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뭐 총리설 얘기 나오고 물론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하와이로 가서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아니 홍준표 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지층이 그렇게 다 모든 당에서 탐날 만한 그런 지지층입니까? 어때요? 그거는 제가 예, 생각할 예. 때는 홍준표 전 시장이 네. 지지층을 고스란히 이제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준다기보다는 조금 뭔가를 안 되게 할 수 있는 힘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층이랄까 홍준표의 우호적인 분들이 이제 투표의 유인을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뭐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뭐 민주당이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걸 인해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냐면은 TK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한테 가지 않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뭐 더하기라기보다는 못 가게 하는 그렇죠.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 다 그렇게 네. 한다. 예. 이렇게 보시네요. 지금 TK 말씀을 하셔서 이번 선거는 보수 쟁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주요 세 후보가 다 어디를 가느냐 봤더니 첫 유세지가 대구 경북이었어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요. 네. 어느 선거든지 보면은 초반에 누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자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수 정당 계열이 강했을 때는 그 서진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썼었어요. 호남으로 우리 과감히 뛰어든다.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좀 강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는 뭐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동진 정책이라는 전략을 썼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쓰고 있는 게 전통적인 동진 정책인 것이죠. 거기다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TK 경북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뭐 강점까지 합쳐지고 지금 TK가 뭐 보수가 많이 이렇게 좀 쪼그라들었다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이제 홍 시장도 뭐 그런 상황이죠. 하니까 이제 마음을 둘 곳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까지도 볼 때 보수의 미래는 나다. 여러분이 뭐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마음으로 나를 찍어달라.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후보들이 이제 TK 쪽에서 또 넓게 보자면 PK 쪽에서 막 경합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장슬 기자, 대구 경북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네. 304개를 똑같이 종합을 네. 해봤을 때요. 네. 김문수 후보가 49%로 리드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35.8%, 이준석 후보가 4.9% 정도입니다. TK가 보수의 심장인 거를 보려 했을 네. 때 사실 김문수 후보가 50%를 과반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물론 TK가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계속 김문수 후보가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어려울 때도 계속 10% 중반대 이상의 차이를 벌리면서 리드를 해간 거는 사실인데 사실 이렇게 나왔던 적이 거의 없었죠. 아까 제가 동진 정책, 서진 정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번째 대선에 나서 성공했을 때는 호남에서 오지 마라. 여길 왜 오냐. 서울 가고 경상도 가라라는 식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때는 대구 경북 쪽에서 오지 마라 여기. 왜 여기를 왜 오냐. 가서 선거운동 하시라. 여긴 안 와도 된다. 네, 그런 식이었죠. 지금 네. 현재 보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호남 쪽에서 그런 기미가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유세지가 이제 대구 경북 가고 나서 그다음에 부산 경남으로 갔잖아요. 네네. 거기는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지금 부산, 경남 같은 네. 부산, 울산, 경남 네. 같은 경우는 두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섰는데 부산, 울산, 경남 지지율 보면 이재명 후보 42.2%, 김문수 후보 42.5%로 정말 작은 차이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부산, 울산, 경남 하면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한테는 요새 쉬운 곳은 아닙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189석 얻을 때 한 석밖에 부산에서 확보를 못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쉬운 지역은 아닌데 이번에는 부산에서 이겨볼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동진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을 충청도에 긋는 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에 긋는 여기를 이겨야겠다라고 그러니까 긋는 부울경은 원래 TK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총선 말씀하셨는데 총선은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은 전체 표를 합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실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부산 경남에서요? 네, 특히 부산에서 뭐 5%, 7% 안짝으로 붙은 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대구 경북하고 좀 다르기도 하거니와 지금 현재는 이제 민주당이 더 이제 기세를 올리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인 거죠. 어제 이 자리에 그 최형두 국민의힘 네네네. 경남 선대위원장이 출연을 네.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구가 창원이시죠. 네, 그래서 분위기 어떻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수도권하고 비슷합니다.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맥락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게 이제 부울경은 TK하고 좀 다른데 국회의원 선거를 해보면은 뭐 국민의힘이 한 5% 이기든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 지역 기반이 아주 탄탄한 사람이 한 2, 3% 이기든가 그런 폭이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고 지금은 더 이제 민주당이 조직력이 오히려 뭐 국민의힘보다도 더 나쁘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네. 경우도 돌아와 있고요. 근데 조금 지켜봐야 될 거는 지난번 2022년 선거 때도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얻었던 이런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경우는 30%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얻은 거는 그렇죠. 20%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특징이 복수가 결집을 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선거들하고 우리가 보면은 이 데이터가 꼭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뭐 현실은 유사성도 있고 차별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과거에 이런 건 있었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 대선이라 할지라도 결국 투표함을 열어보면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으로 이게 꼭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동영 후보가 많이 뒤질 때도 열어보니까 호남에서 몰표가 나오고 뭐 그런 식은 분명히 있긴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걸 열어봐야 한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승패를 이렇게 좌우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또 견제 심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야당이 그래도 조금 서야지 체크 앤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이런 심리도 올라오게 돼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40% 목표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울경 지역이요? 네, 부울경 지역. 그거는 원래 그 정도 나오지 않나요? 총선 때는 지난번 네. 대선 때가 네. 40% 달성이 조금 안 됐어갖고 39, 뭐 8 이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네. 실장님은 그냥 지금 보고 계신 네. 거네요. 네. 지금 이제 유세 지역 이렇게 뭐 대구 경북에서 시작을 하고 부산 경남으로 가고 이제 충청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것도 메시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까 어떻게 제가 봐야 이제 돼요? 동진 네. 정책, 서진 정책 이야기를 드렸듯이 지금 이제 누가 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가가 보이는 것이고 또 재밌게 보실 게 이번 주말에는 뭐 동선이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 분들이 선거 분위기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느끼거든요. 아마 많이들 그러실 건데.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텃밭을 사수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통적 험지를 공략한다. 그럼 이게 오히려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텃밭을 사수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우리 전통적 지지층들이 일단 뭉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의 험지를 공략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뭐 중도 우파랄까 이런 분들도 거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때리면 저쪽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호남에서 유세를 했잖아요. 맞죠? 예. 민주당은 지금 호남에서 70% 중반대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조금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험지도 가지만 호남도 조금 네. 지금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5.18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호남에 머무르고 있죠, 지금 5.17 이재명 전야제부터 후보가. 네, 해가지고 네. 아마 이번 주간이 이제 그런 시즌이 될 것이고 또 전통적으로 보면은 5월 23일이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서거한 날이거든요. 민주당은 선거가 없을 때도 전통적으로 그 주간이 이제 호남에서 그 김해, 부산으로 가는 그런 주간입니다. 민주당의 캠페인은 거기에 맞춰지겠죠.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다음 주는 이제 봉화로 다 이동을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선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러면 양측이 모두 다 이제 기존 지지층도 잡아야 되지만 중도층에서 승부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도층의 여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중도층은 참 재미있는 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전체 여론과 거의 비슷합니다. 50% 초반대가 나오는데 이준석 후보가 11.6%를 좀 높고 이준석 후보가 뭐 11.6% 정도로 높고 김문수 후보가 26.4%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에 가지 않을 표들이 김문수 후보로 다 가지 못하고 이준석 후보 또는 없다 모르겠다로 이제 흩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는 22대 대선과 비교를 하면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에서 20%포인트가량 더 많이 여론조사상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도 싸움에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거의 전체와 비슷한 표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중도 싸움에서는 이겼다. 그러면 결국엔 나머지를 누가 가져가냐, 어떻게 흩어지냐, 요 문제일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중도층의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중도층은 이제 상대적인 걸 잘 본단 말이죠. 원래 이제 전통적 지지층들은 뭐 우리 편을 밀지만 상대적으로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싫냐를 보는데 중도층에서 갭이 벌어지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재명 대 김문수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 윤석열에 대한 평가예요, 여전히. 그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뭔가를 발언하고 뭐 오늘도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라면 뭐 탈당 아니라 뭐까지 다 하겠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의원들 보고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라고 한다라는 그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겁니다. 윤석열이 도와주는 김문수, 윤석열이 보호하는 김문수가 되면은 그 중도층의 변화의 모멘텀을 잡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실장님 보시기에 지금 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는 김문수 후보인데 김문수 후보는 안 보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네. 후보 측에서의 지금 캠페인 전략을 제가 개인 뭐 물어봤습니다. 거기 네.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보니까 김문수 후보의 개인의 경쟁력 그리고 뭐 그분들의 프레임으로는 사람의 됨됨이 이재명이냐 김문수냐 청렴하고 김문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썩 정치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꼿꼿함, 청렴함 이런 건 인정하니까 이걸 이제 보여야겠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캠페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옆에 붙어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어쨌든 선거길을 분명하게 해야 국민의힘다운 캠페인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땐 그러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선거가 보면은 우리 인생살이도 비슷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되면은 잘 돼서 잘 되고 안 되면 안 돼서 안 되거든요. 분위기가 좋으면은 아까 제가 말한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안 돼서 안 된다라는 거는 자 힘들면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도 이탈하고 결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결집이 잘 안 되면은 우리 이른바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은 중도층은 더 따라져 나가고 악순환 고리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끊어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좀 과감한 승부수를 걸어야 되지 않는가. 예컨대 윤 전 대통령 지지층 표가 어디로 가겠냐. 뭐 이재명 찍어줄 건 아니지 않냐라는 자신감을 갖고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막판의 승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다.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유효한 카드다 이렇게 보세요? 예. 단일화라는 것은 단일화를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단일화가 가능한 겁니다. 합쳐서 해볼만 하겠다라고 되면 양쪽의 단일화의 압박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근데 뭐 합치나 마나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물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그래도 숫자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겠지만은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전혀 유인이 없는 거죠. 그럼 이준석 후보가 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합쳤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뭐 데이터라든지 흐름이 보인다면은 마음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응할 이유가 없죠. 실제로 이준석 네. 후보의 지지율을 보시면 그게 이제
이준석 후보를 넣어서 물어봤을 때와 넣지 않아서 물어봤을 때 그럼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모두 다 김문수 후보에게 가느냐라고 그렇죠.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6대4, 7대3 정도로 나눠지고 심지어는 5대5까지 나눠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다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중도층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준석 후보의 지지 구성비를 본다면은 장 기자처럼 이제 자세히는 못 봤지만은 정량적 말고 정성적으로 볼 때 원래 이준석이 좋은 사람, 이재명, 윤석열이 다 싫은 사람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원래 이준석이 좋은 사람은 이준석이 김문수랑 단일화해서 나를 따라 주십시오. 김문수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재명, 윤석열이 다 싫은 사람이 그대로 갈 거냐. 그리고 그중에서 이재명, 윤석열이 다 싫은데 윤석열이 조금 더 싫은 사람은 그렇게 갈 거냐.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재명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하면은 뒤집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나 장 기자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국민의힘도 최근에는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김용세 비대위원장이나 이렇게 하는 말이 우리가 먼저 올라갔을 때 가능한 거다. 지금 당장 뭐 이야기하진 않겠다. 전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비슷하게 보세요, 장 기자도? 근데 다 합쳐도 지금 네. 이재명 후보가 안 되는 여론조사가 모두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사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요인이 이렇게 크진 않은 것 않는다.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올라가기가 버거운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선 그래요. 이재명 후보 지금 앞서고 있지만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사법부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고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있지 않느냐. 법치주의, 삼권분립 이런 얘기를 하면 여론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부 공감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소 한 두 가지가 최근에 뭐 셰셰라고 하면 어떠냐, 중국하고 대만이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잘못했. 이 발언은 지난 총선 때 했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민주당에서 되게 이렇게 좀 수습을 했던 건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꺼내가지고 그게 왜 문제냐고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보수층이랄까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안 요인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정책적인 급진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캐릭터의 문제. 말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신뢰할 수 없다. 싫어하는 분들은 그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건데 그 최근에 셰시의 그 발언은 그 두 가지를 다 짚어낸 거죠. 그 정책적인 불안감과 말 바꾸기에 대한 불안감을 다 짚어낸 것이고 최근에 사법부에 대한 것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여론조사 문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했던 정권 재창출을 원하십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뭐 민주당을 지지하십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십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십니까? 김문수를 지지하십니까? 다양한 것 중에서 민주당에 제일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겠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전통적 지지층 말고도 꽤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지지부진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 표심을 바꿀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는데 그 상방을 제약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인가요? 어제 그 보도를 보면 당내 중진들도 선대위에 계신 인사들 상당수가 이 사법부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선대위에 네. 있는 분들하고도 제가 이야기해 보면은 그 회의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근데 당에서 선대위의 의견은 알겠고 그러니까 선대위는 하지 마시되 당에서는 법사위나 원내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투트랙 전략입니까? 그러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선대위 따로 원내대표 따로 보겠습니까? 다 같은 팀인 거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구분해서 그럼요. 보지 않는다. 예.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그럼 신중한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이제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는 그런 기류도 보인단 말이죠. 어차피 이건 이기는 거니까 여기서 뭐 약간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 좀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승부에는 네. 뭐 좌지우지할 영향을 단계는 그렇게 안 아니다. 줄수 근데 있다라고 제가 보는 여기서 거죠. 한마디 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면은 뭐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면은 반대 경우지만은 6월 4일부터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집권 초기에 그게 되게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이.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라고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보면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나 강금실 전 장관 네. 같은 경우는 본회의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어쩌면 그런 맥락일지도 그분들은 모르겠다는 이제 생각이 제가 듭니다. 생각할 네. 때는 그 기류를 전달해 주시는 것도 있고 좀 하지 마라라는 것을 이제 애둘러서 네.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겠죠. 실장이 앞서서 말씀하실 때 실시 발언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외에도 과거에 논란이 됐던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은 자신감을 보이는 거 아니냐, 그 논란을 아예 그냥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해석도 것도 하기도 있을 거고 하던데요. 뭔가 네. 맺혀 있는 게 여유가 생기니까 하는 것도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뭐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뭐 논란거리 리스크가 많은 게 사실인데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뭐 총각 행세 해본 적도 없고 뭐 돈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게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이 이미 다 돼 있는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뭐 그게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이 다 있는데 이걸 몰랐다가 김문수 후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랬나 싶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앞서 쉐쉐 발언 같은 거는 그건 다릅니다. 그거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서 실장님이 조금 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보니까 좀 조용한 선거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앞서는 후보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실책을 하지 않아야 된다. 제가 야구로 비유를 많이 드는데 실책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한 이닝을 그냥 넘기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근데 이 날짜를 보면요. 앞서 나가는 후보들은 시간이 너무 안 간다 그래요. 뒤처지는 후보는 왜 이렇게 금방 시간이 흐르냐라고 하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앞서 나가는 후보들은 어쨌든 TV 토론은 안 하려고 합니다. 법정 토론 외에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뒤처지는 후보들은 많이 하려고 하죠. 딱 그 모습 그대로 보이고 있죠, 지금. 앞서 나가는 후보라서 그렇다. 네. TV 토론 이번 주 일요일에 하잖아요. 네. 어떤 전략을 펼 걸로 보세요? 이게 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후보가 격돌을 하기 때문에 내 후보의 전략이 다 좀 엇갈릴 거거든요. 최근에 국민의힘 후보 경선 보시면은 조별로 4명 했을 때 사실 별로 재미가 없고 뒤에 1대1 3시간씩 붙었을 때 사실 볼만한 재미가 있었는데 이번 4인 토론은 좀 전자에 가까울 것이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 전략이 좀 다를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수성, 실점하지 않는 쪽이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을 무조건 따라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에 대한 걸 뭔가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권영국 후보는 자기 이제 선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제각각 달라서 뭐가 이렇게 정면 충돌이라기보다는 비껴나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준석 후보는 둘을 다 공격해야 되면 누구를 더 많이 그러니까 이게 공격할까요? 어느 쪽의 전략이냐. 근데 이거 옳고 그름이 없고 네. 이준석 후보가 이런 데는 워낙 명민한 사람이기 네. 때문에 뭐 그리고 3번의 토론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경제 분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고 틀리면 안 되는데 그 김문수 후보 쪽과의 차별점을 오히려 조금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조금 나이 들고 올드 패션드한데 나는 젊고 새로운 조류에 밝다. 보수 측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치 쪽 가면은 네. 이재명 후보한테 좀 각을 세우고. 예. 이번 토론은 경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전략을 짠다면 그렇게 짤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아니요, 그게 이제 다 달라서 내 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1대1이 아니라서 예, 수비를 예, 하면 예. 되는 것이고 네. 뭐 김문수 후보는 자기의 지적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적을 비교하는 전략을 이제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평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이번 일요일 토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슬기 기자가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러 그래프 보여주셨잖아요. 어디서 좀 보면 됩니까? 저 여론 M이라고 네.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poll-mbc.co.kr 여론M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전문 기자가 분석을 한 것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